최첨단 성장은 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끔 경제적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좀 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삽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삽을 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꽤 자명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아이디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아이디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수백만 명이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언어로 한정하자면 아이디어는 비경합적입니다. 즉, 아이디어가 공유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널리 전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득은 더 확대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까요? 그 누구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그 어떤 경제적 요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 달러와 수년간의 연구와 투자가 투입돼야 신약을 개발해낼 수 있고 FDA 승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조법이 알려진 이후 그 의약품은 대개 값싸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약은 10억 달러가 들고 두 번째 알약은 50센트가 듭니다. 모방은 혁신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신약을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약 가격은 생산원가 수준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입니다. 50센트가 그것입니다. 기가 막힌 소식이죠. 하지만 혁신가들은 수십억 달러의 연구 개발비를 회수할 길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게 아이디어를 최대한 멀리 광범하게 전파되도록 둔다면 아이디어는 과소 공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이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디어 창조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미국 헌법 안에 적어 넣었습니다. 유용한 예술과 과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은 의회의 권능을 통해 발명가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그들의 발명품을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특허입니다. 특허는 혁신가들에게 먼저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그 후에 모방가들이 뛰어들면서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혁신가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경제적 요인을 제공합니다. 그 말은 좋은 아이디어가 저절로 최대한 멀리 광범하고 빠르게 전파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허는 다른 혁신가들이 좋은 아이디어에 뭔가를 추가로 덧붙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제 비디오에서 이에 대해 더 많이 다뤘으니 추후에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가 많아지길 원하지만 아울러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파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을 풀어내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특허는 하나의 해결책이지만 특허는 얼마나 지속되어야 할까요? 10년, 20년, 50년? 특허의 범위는 얼마큼 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혁신을 특허를 받을 만한 혁신으로 쳐줄 건가요? 온라인 경매와 같은 신사업 수법에 대해 특허를 허용해야 할까요? 아마존이 원클릭 구매에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유방암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에 대해선 어떤가요? 그리고 새로운 요가 교습 방법에 대한 특허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단순한 해법은 없습니다. 이게 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세상에 자유롭게 전파하는 것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혁신가들이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더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분자 생물학의 기초 원리를 발견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더 근원적인 아이디어일수록 그것으로부터 이윤을 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에는 수많은 응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아니었다면 우리 차에 있는 GPS 내비게이터는 우리를 진로에서 이탈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응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미시 경제학의 원칙, 강자에서 재화는 일출 효과를 내거나 긍정적 외부성을 창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재화는 과소 공급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이런 재화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정부의 대학 기금이나 연구 지원금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과 공유를 보조합니다.
보조금 찬성 견해가 가장 힘을 받는 곳은 일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말하자면 기초과학 연구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이나 정부 연구소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연구자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자기가 흥미롭게 여기는 문제들에 대해 연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해결해주길 바라는 문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투입을 위해 지급하는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성과물에 대해 크게 포상하는 것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품 특허에 대해서가 아니라 위약품 개발에 대해 포상하는 것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약을 만들면 큰 포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당신은 모두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는 최대한 멀리 광범하게 퍼지게 됩니다. 포상의 한 가지 장점은 개방성에 있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완수하느냐에 따라 포상은 종종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급진적인 아이디어에 돌아갑니다. 포상과 보조금은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보조금을 받을 대상을 결정하나요? 누가 어떤 목표에 대해 포상할지를 결정하나요? 특허가 이윤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소비자가 새 아이디어에 대해 가치를 인정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보조금과 포상, 이 둘은 이런 시장 테스트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금과 포상을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좋은 아이디어 생산을 위해 최고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여주는 또 다른 실증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재화와 마찬가지로 제도는 경제적 요인을 창출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선 경제적 요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아이디어가 가능한 한 멀리 넓게 퍼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보조금 및 포상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제도는 방식을 달리해 득실 관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아이디어의 형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의 양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은 잘생기고 뛰어난 경제학자의 테드 강연입니다. 그는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 강의는 이번 과정의 대미를 장식할 아이디어 방정식입니다. 이는 아이디어의 미래와 경제 성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연습 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다음 비디오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비디오로 이동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